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려는 내용이 지금 이 PPT 화면 구성만 보면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느껴질 수 있는데 절대 화려하고 복잡한 얘기 아니고요. 지금 이 PPT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해달라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냥 느낌만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느낌 자체가 조금 중요한 거니까 좀 제가 결국은 뭐만 이렇게 알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이상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쉽게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의 변화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자는 건데 사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사랑이니 문화니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결국은 경제죠. 사실 결국은 경제잖아.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아저씨, 이 등짐 지고 있는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 대충 알겠죠. 정확한 용어로는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PPT의 대주제는 경제입니다. 경제. 결국은 경제가 대주제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양란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거대한 전쟁을 거쳤잖아요. 그럼 이 전쟁을 거친 이후에 일반 농민들의 삶은 어렵겠어요? 아니면 살만하겠어요? 일반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일반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죠? 근데 이 어려워진 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내가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진 그 상태로 나 힘들어. 그러고 그냥 내 처자 빠져 있지 않아요. 내가 사는 환경이, 내가 사는 조건이 어려워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정부도 그게 뭐 영정법이든 뭐 균역법이든 뭐 대동법이든 간에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반 농민들도 이렇게 정부가 세금을 낮춰주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을 기회 삼아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건데 이 노력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농민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그냥 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남은 인생이 어떤 지점은 힘들 거예요. 분명히 뭐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위기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분명 어느 지점에선가는 힘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모든 평생의 모든 순간들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어떤 성격의 차이일 뿐인 거지 힘든 지점들이 분명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조금이든 많이든. 근데 이 힘든 지점을 딱 만나고 나면 이 힘든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는데 그냥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노력 안에 뭐가 섞여 들어가요? 고민과 연구가 섞여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내가 힘든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노력을 그냥 무식하게 막 들이박듯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한다고. 그래서 이 힘든 여건이어도 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력의 과정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게 되죠. 즉 신기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이 어렵고 힘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이 힘든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노력의 와중에 고민과 연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이 농민들의 삶을 훨씬 더 나아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새로운 농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농법이. 새로운 농사 방법이 연구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도 낮춰주고 개간이라 그래서 이제 농토가 아니었던 농사 지을 수 없었던 땅을 이렇게 갈고 돌 빼고 해서 농사 지을 만한 땅으로 만드는 걸 개간이라고 하죠. 이런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으로는 새로운 농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농법이 들어오냐면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모내기법이라는 새로운 농법이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 수업 하러 다니다 보면은 이 모내기가 뭔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냐면 모를 낸다는 거예요. 모를 낸다. 그러니까 모를 만든다는 거야. 이 모가 뭐냐면 싹이야, 싹. 그죠?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의 싹.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내기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식물을 기르는 과정이죠. 식물을 기르는 과정, 이 행위의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은 뭐예요? 씨앗을 땅에 뿌리는 행동이죠. 근데 여기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고 화분에 뿌립니다. 그러면 화분에서 싹이 자라겠죠. 그 싹을 땅에 심는 게 모내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화려한 화분은 아니지만 요 조그만 거 보이죠? 요게 요게 하나의 화분인 거야, 요게. 그러면 이 씨앗을 벽시죠, 벽시. 벽시를 땅에 뿌리지 않고 요 작은 화분에 뿌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 벽시가 싹이 돼서 자라겠죠. 이게 그 싹이 자란 거야. 너무 많이 자라긴 했는데 요게 이제 벼의 싹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싹으로 자란 상태를 이런 식으로 땅에다 심는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모내기의 기본은 뭐냐면 이렇게 논에다가 심을 거 아니에요. 이 논에 물이 이렇게 깔려 있고 물보다 더 많이 자란 상태의 싹을 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싹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물에 잠겨 있잖아요. 바닥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벼는 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 만큼 자라 있기 때문에 지금 봐봐. 물의 깊이보다 길게 싹이 자라 있죠. 그러니까 이 싹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햇빛을 받죠. 그래서 이건 안 썩어. 안 썩는데 주변의 작은 풀들은 다 물에 잠겨서 썩어버리죠. 그러니까는 잡초가 쉽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벼의 싹이 한참 자랐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풀들보다 벼가 훨씬 세요. 그래서 주변의 잡초들이 자라지도 못해요. 그리고 몇 개의 잡초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벼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잡초 제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 잡초 제거라고 하는 게 농사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고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과정이라고. 근데 이 잡초 제거만 쉬워져도 농사가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잡초 제거 자체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모내기법이 적용되고 나면 농사가 훨씬 쉬워져요. 그 얘기는 농부 한 명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넓이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농부 한 명이 하루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 넓이가 그 전에 모내기법 적용되기 전에는 한 교실 하나 정도였다면 이제 모내기법 적용한 다음에는 혼자서 하루에 교실을 한 세네 개 정도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늘어나겠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죠. 농업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농사 말고 벼 기르는 논농사 말고 다른 작물들 기르는 밭농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이걸 견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 보통 밭 가보면 이런 식으로 파도 치듯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죠. 땅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거 일부러 농부들이 이렇게 파놓는 거라고. 이렇게 파놓는 건데 그전에는 여기다가 씨를 뿌렸었어요. 여기다가. 근데 견종법은 뭐냐면 씨 뿌리는 위치를 바꿔서 여기다 뿌리는 거야. 여기다 뿌린 다음에 북죽이라 그래서 요 올라와 있는 땅을 이런 식으로 덮어줘요. 이렇게 덮어주면은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어 씨앗이 바람에 잘 안 날아갑니다. 딱 봐도 그러겠죠. 씨앗이 바람에 잘 안 날아가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땅의 양분을 더 잘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비료의 효율도 올라갑니다. 비료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대신에 비료의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잘 자라요. 밭의 작물들이. 아무튼 간에 논이든 밭이든 어쨌든 이 모내기법 뭐 이랑 고랑 견종법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간에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보세요. 심지어 이제 어떤 현상도 있냐면 봐봐. 이 논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땅이 아니고 화분에 뿌린다 그랬죠. 그럼 땅은 놀 거 아니야. 이 땅이 놀고 있을 때 이때 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벼가 아닌 다른 걸 농사 짓기도 해요.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더 늘어나겠지. 그죠?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많은 뭐 모내기법 이랑 고랑 지나가도 괜찮아. 지나가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 그렇지. 농업 생산량이 올라간다는 거.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봐봐. 농업 생산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그러면 이 뒤에 따라오는 공식 우리가 작년부터 봤던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예요? 농업 생산력이 올라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먹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네, 먹을 게 많아졌어. 이거 다 먹을 거야? 다 못 먹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팔아야 되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먹고 남는 게 생기고 내다 팔러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나처럼 내다 팔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이죠. 시장에서 거래하고 거래하면서 화폐 쓰고 이런 식으로 뭐가 발달하는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발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이게 결국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도 점점점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나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내다 팔려고 농사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먹을 것도 아닌데 상추, 대파, 양파, 고추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만큼씩 농사를 지어요. 왜? 이거 우리 가족 다 못 먹어. 한참 남아. 근데도 농사 짓는 거예요. 왜? 내다 팔려고. 왜? 이거 내다 팔아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돈 벌어서 쌀은 사 먹겠다 이거죠. 그럼 농민들이 반은 상인이 된 거죠. 농사 지을 땐 농민이지만 그렇게 농사 지어 수확한 거 내다 판다는 거지. 그럼 내다 팔 때는 상인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가 아니고 내다 팔려고, 시장에 내다 팔려고 농사 짓는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품 작물의 재배가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농민들이 상인으로서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반쯤은 상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농민들이 상업활동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품 작물 재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내가 먹으려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 작물, 그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농민 간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대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눌 분자죠. 농민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못 살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나눠진. 왜? 농업 잘 되고 있잖아요. 막 모내기법, 막 이랑 고랑 견종법, 막 농업 잘 되고 있는데 왜? 왜 이렇게 농민들이 어떤 사람은 더 잘 살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못 살아지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농민 간의 계층 분화, 이거 같은 농민들끼리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계층 분화가 생긴다는 건 농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거든. 이거 왜 생기는 걸까? 그렇죠. 이거 잘 들어두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잘 들어두셔야 돼요. 왜냐면 인류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신기술이 생기죠. 이건 신기술의 그림자예요. 신기술이 생기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그 새로운 기술, 신기술에 대해서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 지금 우리도 보면은 맨날 무슨 얘기예요? 맨날 AI 얘기 맨날 하죠. 그죠? AI에 대해서 우리가 AI를 발전시켜야 된다. AI에 적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맨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도 AI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인류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는 거고 그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내기법, 반농사의 견종법,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농민은 적응했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막 적응해가지고 막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어. 그럼 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 모내기법 이런 거 알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거나 실패했단 말이야. 적응에 실패했어. 그러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항법이 모내기법이에요. 이 모내기법을 한자어로 하면 이항법이라고 하는데 옮겨 심는다 그래서 이항법이라고 해요. 아무튼 요게 이제 모내기법인데 요 모내기법 상품 작물 내다 파는 거 막 이런 것들에 적응이 되면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지만 이런 거에 적응이 안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적응이 안 된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더 힘들어지냐면 이제는 농사가 잘 안 돼서, 그리고 막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적응에 성공한 농민들이 막 내 땅을 살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땅을 팔아치우게 되죠. 땅을 팔아치우다 보면 이제 내 땅이 없어. 난 농사를 지어야겠는데 내 땅이 없어. 그런데 그러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 주인들이 나한테 땅을 잘 빌려주지도 않아. 그래서 난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제 땅을 빌리질 못하니까 그냥 내 노동력을 팔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그냥 일하러 오라는 대로 일 다녀. 그냥 이제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머슴이라고 불러요. 머슴. 그래서 머슴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땅도 없고 뭣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거리 있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하루 일당 받고 그런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신분상 천민이 아니에요. 평민인데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몸뚱아리 하나, 그래서 내가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 내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머슴인 거죠. 머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것처럼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대동법이 실시가 되는데 대동법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대동법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해하고 나면 쉬워요.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 겁먹지 마. 근데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선의 세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토지세, 그다음에 역, 그 다음에 공납,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요. 근데 이 토지세는
말 그대로 땅에 대해서 걷는 세금이고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농사 수확량에 비례해서 걷는 세금이 토지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10분의 1 걷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가마 수확했다. 그럼 10가마 걷고 그게 토지세예요. 토지세인데 요게 이제 기억하시죠? 영정법 들어오면서 가장 최저 기준만 걷겠다. 뭐 그게 이제 토지세인 거죠. 그다음에 역은 요건 노동력을 걷는 거예요. 노동력. 군역도 여기에 들어가요. 군대 가는 것도. 그래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사, 뭐 성곽을 짓든 막 이런 것들에 동원되는 게 역이고요. 요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 대동법은 이 공납에 관한 건데 이 공납은 뭘 걷는 거냐면 지역별 특산물을 걷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은 뭐 전복이 특산물이고 어느 지역은 사과가 특산물이고 어느 지역은 배가 특산물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경북 영주 사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 특산물을 걷는 건데 이 특산물을 걷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전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농민들이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집집마다 다 걷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든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거 내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특산물 상태가 좀 변동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우리 동네가 그거 많이 났었어.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부천이거든요. 근데 부천은 옛날에는 복숭아를 특산물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부천에 복숭아 농사 짓는데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제는 부천이 특산물이 복숭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부천하면 복숭아가 특산물인 줄 알고 여전히 복숭아를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더 이상 복숭아가 특산물이 아닌데 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가서 사서 내야 돼요. 그럼 부담되지. 근데 이게 그 농민이 좀 가진 게 많은 농민이면은 사서 내면 되겠지만 우리 집이 가난해. 근데 우리 집 보고 특산물로 복숭아를 내래. 근데 우리 동네에 복숭아가 없어. 난 복숭아 농사를 안 줘. 그러면 사서 내야 되잖아요. 그럼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부담을 이게 공납이에요. 근데 이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한 게 대동법인데 대동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특산물이 지역마다 막 바뀌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농민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가 가진 땅의 넓이에 비례해서 쌀로 내라는 거예요. 쌀로. 내가 땅을 100평 가지고 있으면 뭐 100가마 내고 1000평 가지고 있으면 1000가마 내고 내가 땅 가진 땅이 없으면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토지에 비례해서 쌀로 내면 이 쌀을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합니다. 정부가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고용해서 이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이 쌀을 줘요. 준 다음에 이 쌀을 가지고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특산물들을 네가 사서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공인이라고 하는 정부가 고용한 상인한테 대리 구매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이 일종의 쿠팡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쌀 혹은 화폐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한테 대리 구매를 시키는 이런 형태가 대동법이에요. 이러면 공인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되는 거죠. 대규모 배달맨, 대규모 쿠팡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업이 발달할까요? 안 할까요? 정부는 대규모로 뭔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규모 상업을 하는 거니까 상업이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상업 발달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 발달. 그래서 상업이 대규모로 발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동법은 간단해요. 정부가 그동안은 특산물을 직접 걷던 걸 대리 상인을 시키는 거예요. 상인을 알바를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걔가 돈 주고 사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대동법은 상업 발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이 생깁니다. 장시 거꾸로 해봐요. 시장이죠, 시장. 그래서 시장을 조선시대 땐 장시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은 정말 오가는 사람이 많으면 매일매일 장사를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5일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16장, 27장, 38장, 49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봐봐. 여기 부산의 구포장은 38장이죠. 그치? 3일, 8일 그렇죠. 그다음에 녹산장은 16장이죠. 1일, 6일 그렇죠. 그다음에 덕주장은 4일, 9일. 이거 지금도 운영되는 것들이요. 지금도 강화도 가시면 5일장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운영이 되는데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8장이면 3일 매달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날마다 장이 열리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면 맨날 맨날 장사할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장사해야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 표지에서 봤었던 이 사람들이 보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부상들은 자기가 팔 물건들을 들고 다니면서 장이 열리는 날마다 그 그날 열리는 장이 열리는 그 동네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일인데 오늘은 어느 동네에서 38장이 열린대.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4일 날 장이 열리는 동네 가서 그 동네가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도 생기냐면, 원래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벽에 잘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걸려 있다고. 그게 이제 정부로부터 장사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상인들도 원래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상업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정부의 허락을 안 받고 몰래 몰래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들이 처음엔 몰래 몰래 하다가 나중에 정조 기억나시죠? 정조는 상업을 되게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수원 화성 만들고 하잖아요. 정조 때는 이렇게 상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상들이 정보 허락을 안 받고 활동하는 걸 그냥 인정해 줍니다. 그래, 그냥 활동해. 아유, 정보 허락 안 받으면 어떠냐. 너네들이라도 있어서 상업이 더 발달될 수 있으면 괜찮아. 그냥 활동해. 이렇게 허락을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조 때 자유롭게 상업 활동하는 걸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되게 대규모화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업처럼 변해요. 그게 이 기업들이에요. 뭐 만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뭐 이런 상인들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 보시면 만상이라고 하면 요 의주에서 활동하면서, 여기 요 의주에서 활동하면서 주로 청나라 상인들 상대하는 게 만상이고요. 그다음에 평양에서 활동하는 건 유상이라고 하고요. 개성에서 활동하는 건 송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건 경강상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주로 일본인들 상대하는 건 내상이라고 하고요. 근데 물론 당연히 너무 많죠. 이런 거 당연히 외워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만 느껴주시면 되는 거야. 아, 이런 막 이렇게 상인들이 막 나올 정도로 막 시장이 발달하고 보부상이 나오고 막 상인들이 기업화돼서 막 지역별로 만상, 의상, 유상, 막 경강상인, 막 이런 상인 업체들이 나오고 이럴 정도로 상업이 대규모로 발달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느껴주시면 돼요. 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게,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를 써요? 화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로 상평통보가 사용이 확대됩니다. 상평통보가 어느 때부터 사용이 본격화됐는지는 조금 논쟁은 있어요. 뭐 숙종 때다, 효종 때다 막 논쟁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상평통보의 사용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상평통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구리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많이 쓰이면서 상평통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평통보를 막 생산을 많이 하겠죠. 화폐를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평통보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인 이 구리를 캐내기 위해서 이 구리 같은 어떤 금속성 물질들을 캐내는 걸 광업이라고 하죠. 금, 쇠, 구리 막 이런 것들 캐내는 거. 그래서 광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장시, 보부상, 사상, 만상, 송상, 내상, 경강상인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을 외워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상업이 발달하고 있구나. 왜? 농업이 발달하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볼 게 전혀 없고,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되게 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새로운 농법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농법까지 갈 것도 없어. 농업이 조선 후기에 농업이 발달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상업도 발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농민들이 상업이 발달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뭘 재배하는구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가져간다면, 상업이 이렇게 발달하는 요걸 조금 더 도와주고 조금 더 상업을 더 잘 발달시키려고 노력했던 게 누구구나? 정조구나. 정조가 수원 화성도 만들고 사상들 이렇게 허락받지 않고 활동하는 상인들도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상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줬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구조가 변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신분상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상의 인구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 일단은 양반층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양반층이 잘 나가는 양반, 거지 같은 양반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요건 예상되실 것 같아. 양반들이 왜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거지 같아지고, 이게 왜 이런 걸까? 뭘 왜 이래?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붕당 정치, 특히나 환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면서, 환국은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그 붕당에 속하지 않는 다른 붕당은 다 쫓아내버리는 게 환국이었죠. 그러면 봐봐. 내가 서인이야. 내가 양반인데 내가 서인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남인이 집권을 했단 말이야. 그럼 난 나가리죠. 난 쫓겨났잖아. 그러면
나는 망한 거지 같은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붕당이 집권을 했어.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양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반이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양반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다시피 봐봐. 농업이 발달하고요. 모내기법 이런 거 생기면서 농업이 발달하고 이게 상업을 발달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결국은 평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 중에서 부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내기법을 잘해서 농업적으로 성공을 했든 아니면 상품 작물을 잘 팔아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든 어쨌든 농업적으로 성공하든 상업적으로 성공하든 성공한 부유해진 돈이 많아진 부자가 된 평민들이 생긴다는 거지. 그럼 평민들은 이제 돈은 많아졌어. 그럼 뭐가 되고 싶을까? 양반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돈 많은 평민들이 양반이라는 신분을 돈 주고 사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명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명첩은 일종의 이 첩이라는 게 명령서예요. 명령서. 명령서인데 보세요.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승. 오를 승자야. 승. 정삼품 통정대부 저 광무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보세요. 이거는 이런 거야. 명령을 내린다. 이 사람을 여기 이름이 빈칸으로 남아 있죠. 이 사람을 정삼품에 임명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있으면 양반이 되는 거죠. 관직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름을 비워놓고 이 명령서를 팔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상인이야. 내가 돈이 많아. 그러면 이 공명첩이라는 문서를 돈 주고 사요. 산 다음에 여기다가 정성스럽게 제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 이름을 써요. 그러면 나는 이 공명첩을 샀기 때문에 내가 정삼품 통정대부에 오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돈 많은 평민들이 신분을 양반이라는 신분을 산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족보를 위조해요. 그래서 이 족보 위조가 왜 가능하겠어요? 망한 양반들이 자기 족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자기 양자로 들여주는 거야. 자기 이제 그 뭐랄까 양아들로 들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양반 가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양반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돈을 버는 거고 평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양반 가문의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명첩을 사서 관직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족보를 위조하거나 이렇게 평민들이 돈 주고 양반 가문을 산다는 건 양반의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양반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반의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노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 노비들한테 노비를 풀어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 처음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때 막 그런 노비들이 있는 거야. 싸움 잘하는 막 김동연, 정찬성 같은 그런 노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노비들이 전쟁이 터졌을 때 막 외적을 물리치고 막 물리치고 막 왜군을 물리치고 막 여진군을 물리치고 해서 막 몇 명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정부에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비록 노비지만 내가 적군을 물리쳤다. 내가 적군을 몇 명이나 죽였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도 아예 정부가 이 노비들한테 돈을 받고 해방시켜줘 버려요. 왜냐면 노비들이 어느 정도 개인 재산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일정 양의 돈을 받고 해방시켜줘 버립니다. 이걸 납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노비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는 왜 이렇게 노비를 풀어주려고 하는 걸까? 뭐 전쟁이 있었을 때야 공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 풀어준다고 치자고. 근데 지금 전쟁 끝나고 나서도 노비가 일정 양의 돈을 내면 그 돈을 받고 풀어준대잖아.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은 돈을 내는 거니까 정부 입장에선 재정 보충이 되겠죠. 그것도 있는데 봐봐. 노비가 풀려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민이 되는 거죠. 즉 정부가 말하는 건 뭐예요? 평민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왜? 노비가 해방돼서 평민 되면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야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평민들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어때요? 봐봐. 조선 전체 인구는 유지될 거 아니야. 조선 전체 인구가 유지되는데 평민들 중에 잘 사는 애들이 어때요? 양반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양반 수가 이렇게 늘어났어. 그럼 평민의 숫자는 줄 거 아니에요. 평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어때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정부 입장에선 이 줄어든 평민의 숫자가 다시 늘어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노비들을 풀어줘서 이걸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의 수를 유지시키는 거지. 그러면 노비의 수는 줄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정주의 정책 중에서 노비의 추세를 철폐한다. 그래서 노비가 도망가도 못 잡게 했죠. 이게 이제 왜 이러는지 알겠죠. 노비가 도망가면 쫓아가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해방시켜주라는 거야. 그럼 그 노비는 도망 나와서 해방되겠죠. 그럼 평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인구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반수는 늘어나고요. 노비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평민들 중에 양반으로 올라가는 숫자만큼 노비에서 또 올라와 주기 때문에 평민수는 유지되는 거예요. 평민수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체 인구가 처음에는 이랬겠지. 처음에는 양반이 적고 처음에는 양반이 적고 노비가 많고 이런 식이었겠지만 어, 이 평민에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만큼 또 노비에서 또 올라와 주기 때문에 결국 평민수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 정부가 왜 노비들의 해방을 원했던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이죠. 그죠?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평민으로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보충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